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이소진 부연구위원님께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위한 지침에 대한 의견 및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연구원 이소진입니다. 저는 주로 서울시의 대기업 물질 중에서 자동차라든가 상업시설 그리고 어떤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량을 주로 연구를 해오고 있었고, 오늘 우연히 기어이 학교 급식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 이게 좀 자료가 아직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오늘 일부 참석하신 전문가분들 의견을 받고 또 일부 제 생각을 더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중에 주로 대기 오염 물질 배출에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대기질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을 해볼까 하면 크게 6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제 조건이 뭐냐면 이제 대기질이 과연 어떻게 안 좋은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무슨 다양한 가스성 물질, 기체성 물질이라든가 다른 유해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물질이 있는지 측정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왼쪽에 보시면은 에너지 사용이라든가 앞서 설명드렸던 자동차의 예를 들면은 자동차의 엔진을 개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줄이는 방법도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연료 사용하는 그런 화석 연료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88올림픽 때 가장 크게 개선했던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 있는 다양한 목욕탕에 있는 벙커 시유를 사용하는 그런 영업장들의 이제 활동을 중단시켰고, 그 후로 이제 난방할 때 벙커 시유나 연탄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내 대기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포름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서 이런 열설 연료라든가 생활 자재에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오염 물질이 나오면 그 물질을 이제 정화를 시키거나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자동 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발전소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키는 장치가 붙어 있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는 특히 노후경차 같은 경우는 DPF 등 이런 수처리 장치를 붙여서 일단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 중에 나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노출을 저감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좀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기오염 물질 예경고제라든가 미세먼지 쉘터 이런 것을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가장 정책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오염 물질의 배출 활동을 제한하는 공간에서 저희가 겨울철에 취약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든가 또는 불법 소각을 단속하거나 또는 비상병원 조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예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이 있어서 크게 6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리 중 인체에 유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보고서가 이 IAIC에서 나왔던 2010년도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될 게, 이 보고서에서 다루었던 게 집 안에서의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을 다루는데, 여기서 2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튀길 때 고온에서 튀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런 요리할 때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은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사용 연료에서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같은 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일산화탄소는 예전에 연탄가스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쯤에 대규모 급식시설에서 삼계탕을 끓이다가 급식 하시는 분들이 급성 중독에 빠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의 관점에서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런 가스성 물질도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하는 연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 식용유에 대해서도 이 보고서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용유를 몇 도에 사용했을 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어떠한 아까 PAH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VOC라든가 이러한 유해 물질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이 요리 재료에서도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서 다루었는데 이 보고서에서의 연구 중 대부분이 중국계 여성 폐암 관련 연구가 봤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서 특징 지은 건 어떤 사용하는 연료뿐만 아니라 어떤 튀기는 위주의 요리라든가 그리고 고온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보고서에서 정리한 사항이 조리 시 사용 연료에 대해서 짚었던 사항이 있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집안 내 미세먼지 발생의 65%까지 미국사례이긴 하지만 그런 사항이 있었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이제 반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래서 그리고 어떤 식용유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온도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리에서의 미세먼지라기보다는 요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대기질의 관점에서 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지었을 때 고온에서 튀김, 볶음, 불이 발생 물질에 대해서 이제 그룹 2의 발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2010년도에 확인했습니다. 즉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오는 모든 유체산 물질이라든가 다른 물질도 발암 유발 가능성이 있고 식용유가 원인이다, 미세먼지가 원인이다, VOC가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분류가 아직까지는 어렵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조리되는 재료라든가 조리 기구에서도 나올 수 있고 250도 이상에서는 그런 게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동물 실험까지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고온에서 튀김, 볶음, 구이 물질은 이제 식용 어떤 동물의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 데까지 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먼저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급식시설은 아니고 먼저 여기서 주로 언급되는 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차 브로일러라는 이게 어떤 상업 명칭인데 이거 한마디로는 고기를 굽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대형 마트라든가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고기 굽는 게 있는데 먼저 규제를 한 거는 이제 체인 드리븐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체인으로 해서 피자나 햄버거 같은 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직화구이인데 직화구이 중에서 일정 고기량을 소비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현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대형 고깃집에서 규제한 것을 확인했으나 급식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시면 1997년 이제 예전부터 이제 고기를 구웠을 때 나오는 어떤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때부터 어떠한 규제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과거에서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고 이것은 이제 최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했던 거고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저희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시온의 CO2 같은 경우는 관측 장비 화구 근처에서 측정하셨을 때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관측 측정 범위 이상까지 나오는 게 있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철에 사고를 보면은 여름철에 환기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덥기 때문에 환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 도시가스를 사용하더라도 그런 일산화탄소가 누적되면은 급식 종사자분들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PM2.5, PM10은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유증기 형태로 나왔다가 이제 응축을 하다 보니까 크기가 작고 이제 개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들 유의할 수 있고 그리고 VOC 같은 경우는 측정했을 때 외기보다 높은 데 나왔고 이제 이 VOC 중에서 일부는 부르번, 그러니까 즉 발암성 물질로 판명된 물질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나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관측을 하고 이런 원인 분석, 산업안전보건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조리 환경 내에 공기질 별도 규정이 없고 그래서 이 준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무실 공기 기준 또는 다중시설 기준에 비교해서 이게 저희가 이게 높다 낮다 이 정도 수치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조리 시 어떤 구입법에 대해서 나온 배출량 자료이고, 근데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치아 염소산 나트륨 즉 이게 상업용 명칭으로는 클로락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안에서나 이제 식당에서 자주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화학 독성 배출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청소를 하실 때 권고 기준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대 500배 정도 희석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그 환경 같은 데 되지 않거든요. 1대 1로 희석하시거나 1대 10으로 희석하면은 유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결막염도 발생했었고 또는 그 작업자분들이 졸도하시는 이런 영향이 있어서 대기질을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그 급식실 말고 실외에서 한번 다양한 미세먼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앞서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요리 미세먼지 관련된 주로 오가닉 에어로졸이 주로 많은데 좀 정밀한 장비를 쓰면 COA라고 토킹 오가닉 에어로졸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남구라든가 중구 그리고 이제 근처구 가상중 근처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근처구 같은 경우는 학교뿐만 아니라 그쪽에 이제 음식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요리 미세먼지가 다른 데 좀 높았던 게 비중적으로 좀 확인이 된 사항이 있어서 실외 대기질 분야에서도 요리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조리실 관련 제가 좀 관련 법을 좀 해봤는데 앞서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환경부뿐만 아니라 이게 교육부랑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연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급식 시설 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기 시설을 보니까 10년 또는 뭐 노후가 많이 된 거는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생관리 지침서에서도 환기 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유랑 필터 설치에 대한 이렇게 언급은 있는데 근데 앞서 그 보건연구원 보고서인데 이런 거 보면 좀 이게 실성과 좀 맞지 않다. 좀 얘기해서 뭐 환기 양이 좀 더 많아야 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 사례를 보면은 외국의 학교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층고가 좀 높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주택 시설이라든가 외국의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층고가 높으니까 아니 같은 배출량이라도 층고가 낮으면 낮을수록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질 오염 물질은 더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배출량이라도. 그래서 외국 사례보다 우리나라 사례가 좀 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지금 현재 교직원 50일 이상이면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런 급식실 개선할 때 이런 중대재해법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 6가지 항목 중에서 저희가 대기질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2가지 있고 생각합니다. 먼저 앞서 이제 다양한 관측이 있지만 좀 더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조리실에 대한 그 대기질을 관측을 해야 되는데 특히 조리실뿐만 아니라 조리실에서 발생되는 어떤 대기 오염 물질이 정말 교실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한 좀 저희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급식실 안에서만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리 전후에 인접해 있는 교실 또는 뭐 교무실에 대기질이 정말로 바뀌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일단은 현재 그 배출량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어떤 사회적이나 기술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환기를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서울시를 비롯한 다양한 지자체에서 어떤 그 고기구이집의 어떤 방지 시설을 하다가 이 지속성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상업시설 특히 이제 급식 고기구이집은 이게 폐업을 하는 주기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 추적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방지 시설을 좀 어떤 그 환경 비용적 측면에서는 장기간 운영이 가능한 곳을 해야 되고 게다가 취약 인구가 좀 많이 밀집한 곳 그리고 좀 공공적인 부분 측면에 봤을 때 학교만한 곳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대기오염 물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도 내년부터 이제 그 조리 시설에 대해서 저감장치 시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인 정책적인 그런 효과라든가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공공시설, 특히 학교시설에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나머지 부분 뭐 연료를 사용 연료를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서는 인덕션 전기로 바꾼다거나 무슨 조리 공정에 필요한 부분이 뭐 식용유를 개선한다 이런 부분도 필요는 한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로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의 기준에서 저희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1종에서 5종까지인데
이거는 어떻게 한정하냐면 연간 배출량의 기준으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늘에 있는 식품보다 지금 저희 땅 밑에 있는 저희가 직접 먹는 식품 이게 더 중요하듯이 이게 단순 배출량 기준으로도 저희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을 판단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가중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부 사례는 어떤 특정 공장을 대기오염 물질 시설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미세먼지 취약 좀 더 관심을 갖는 구역을 지정하는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대기오염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과 유사한 개념을 적용을 해야 이게 급식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유사한 사례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정원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시설이라는 항상 지금 현재 소음을 위주로 보고 있는데 그 근처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근처에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대리집 그 소음을 어느 정도 낮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학교시설 근처에 있는 어떤 대기오염 물질을 유발하는 시설은 어떤 가중치를 줘서 연간 배출량이 현재 지정되는 배출 시설보다 낮더라도 뭔가 별도로 지정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